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교의 촛불 삼총사 오늘 연말 특집 와이드 편성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미애 장관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본격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리 늘 하던 대로 지난번 70차 촛불 행진 모습, 풍경, 표정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거죠. 참 오늘 저희들 제목이요. 장알이 떴다. 정치가 검찰 박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제목인가? 그건 좀 궁금증을 남겨놓으시고요. 우리 그 다음 보기로 하겠습니다. 70차 촛불 행진의 표정들 하나씩 보기로 하죠. 네, 굉장히들 많이 모이셨어요. 수장관님도 같이 함께 늘 해보셨으니까는 저게 어떤 분위기인지도 짐작하실 거예요. 아, 추운 날이었는데요. 네, 저렇게 많이 오셨나요? 팻말들을 보면 재밌죠? 네, 특급 범죄자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이 공정과 상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개차반. 용산 개차반 탄핵. 예.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김건희 특검에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렇지. 펠릭스 나비다에 맞춰서 그죠? 탄핵이 답이다 뭐 이렇게. 그렇지, 탄핵이 펠릭스 답이다. 답이다. 윤석열 뭐라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특검에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저기 디올 가방까지.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촛불 시민들의 지혜와 풍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그 동안에 들고 있던 팻말을 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저 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죠. 너 몰아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시민들의 기세가 날이 추우냐 굳으냐 이런 거 상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모습이? 그래. 근데 보면은 저기 목에는 후쿠시마 그 핵폐기 폐수 투기 무단 투기하는 거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윤석열 탄핵에 나선 거죠. 저런 놀랍잖아요. 각자가 저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서 현장을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게 세시 풍속기 같아요. 그때그때 전리에 맞춰서 다들 갖는 걸 갖고 오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막 왕관도 나오고 맞아요. 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장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지난해에는 24일날 성탄 전야에 했고 이번에는 23일이니까는 성탄 전야의 전야에 했는데 많이들 모이셔서 그래서 이 성탄에 김건희 특검의 메리 크리스마스다 하고 정책 선포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와서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만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형수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맹종은 안 한답니다. 그럴 겁니다. 알아서 길 겁니다. 대통령에겐 맹종을 안 한답니다. 맞을 겁니다. 형수 김 여사에게 맹종할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짓는 것, 그것이 개들의 맹종입니다. 예, 저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참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분위기를 열띠게 해줬고요. 한동훈 얘기 이제 또 좀 잠시 있다가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해요. 특히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하는 바람에 촛불행동이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김현진 교수님, 우리 공동대표, 상임 공동대표시죠. 저희들이 지금 촛불행동이 전회원 총선 대응 전략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저희들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김건희 특검이 처음엔 절실하게 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정말 중대한 문제로구나. 특히 이번에 명품 가방 수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더더욱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기세도 대단하죠. 즐겁고 열심히들 행진을 하고 이 행진의 모습 한마디 뭐 얘기하신다 그랬죠 우리 박하백께서. 네.
이번 뭐 추운 날 이렇게 와주신 거 다채로운 표현력도 좋았지만 이번에 제가 좀 다르게 느낀 건 연도에 있는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전에는 좀 뻣뻣했어 약간. 그리고 이제 구경하다가 또 뭐 사진 찍고 그러다가 박수 치는 게 가끔 있는데 이번에는 박수 치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 맞아요.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됐어요. 그 박수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여기 버스에서 버스에서 딱 행진 말미를 딱 만나서 신나게 막 박수를 쳤다 그랬죠. 버스에 갇혔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딱 거기에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참여를 못 하셨는데 네. 그 행진 대회 시민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네. 참. 택시가 아니고 버스였다는 사실.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이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다 털리고 계셔서 그 버스에서 한다는 건 순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네. 그리고 참 우리 이 우리 맹구 지선이. 김지선 네. 정말 훌륭하게 잘해요. 언제나 놀라운 보면. 용사야. 에너지가 네. 넘쳐요. 네, 목이 안 아픈지 늘 걱정하는데 저렇게. 그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렇게 70자 행진을 마쳤고 금년 마지막. 김성진 변호사가 또 나왔네. 네,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71차 그리고 금년 마지막 촛불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졌어, 훌륭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아리 떴다 정치검찰 박살낸다. 장아리라는 책을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오늘 저희 셋이 진기혁 삼총사가 우리 특별 손님으로 오신 최 장관님으로 해서 환영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기타 좀 주실까요? 저기. 네, 이 노래 제목은 너무 스페셜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 우체국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이등병을 작곡한 김현성 작곡가가 네. 만든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 노래의 가운데에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울로 설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는 어떤 시절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가을은 아니지만 가을 우체국이라는 그 풍경에 마음을 두시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
소나기 쏟아져도 그 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그 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환영합니다. 자, 뒤에 놔주실까요? 네. 아, 20대 연애 시절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 진격의 촛불 삼총사는 네. 축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노래 참 좋죠. 네. 그 보면은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 네.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네, 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그렇게 네. 그렇게 진격하는 오셨고 겁니다. 또 가고.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류의 김대중이란 다큐를 시사를 했는데요. 내년 1월 10일 이제 개봉을 합니다. 옆에는 이제 수영상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박하백이 그렸는데요. 이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고 아니,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나는 이 만화를 보면서 네. 박활백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팍 음,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네. 감옥에 있으면서 무지무지하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대목을 보면 알잖아요. 왜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뭐 우리의 허물을 네, 그렇죠. 인한 네, 것이요. 맞습니다. 네. 그가 채찍으로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딱 압축해갖고 맞아요. 쓰고 네. 있거든. 굉장히 놀랐어요. 맞아요. 그럴 때 박화백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교회 오빠였나 봐. 그렇진 않지만 오빠까지는 아니고 뭐 네. 좀 받고. 근데 이 저 기류의 김대중을 보니까 이게 딱 떠오더라고. 그죠? 그가 맞아요. 갇혔어. 그러니까. 그가 갇혀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네. 네, 그가 맞아요. 맞아서 우리가 나았구나. 나음을 그게 받았고. 딱 느낌이 왔어요. 맞아요. 수장당할 뻔하지. 그지. 네. 사형원도 받아서 사법살인 죽을 당할 뻔했죠. 뻔하지. 그저 고문 받고. 가문 아저 뭐죠? 고문 구금 고문 당하죠. 가택연금 당하죠. 해외 망명하죠. 상상할 수 있는 정치적 탄압의 유형은 다 겪은 거예요. 생사를 넘어섰고 네, 네. 제가 그래서 망명의 정책이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저분의 망명은 저분을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기르는 그런 과정이었다. 네. 그래서 이 기류의 김대중의 다큐에는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호 여사하고 만나는 면회소의 장면이에요. 맞아. 전두환한테 협박을 받고 네. 그리고는 망명과 정치를 포기하라. 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동지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잠시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박수 한번. 정말 저게 한 몇 년, 5, 6년 전에 이 영상했던 것 같아요. 꽤 좀 됐죠? 많이 됐어요. 그래요? 많이 네. 지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꽤 많이 지난 그렇구나. 영상이에요. 네. 근데 처음 만나신 게 90 몇 년도인가요? 96년. 6년. 오, 96년. 오래됐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연세가 24년 1월생이시니까 얼마 70이 70이 넘으셨으니까. 넘으신 90. 거예요. 95년도였어요. 95년 95년. 여름. 그러니까 여름에. 96년 총선 앞두고 네, 1년 네. 앞두고인데 95년이면 71세신가 보다. 24년 1월생.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얼마나 그때의 이미 70대는 그때까지 온갖 지금의 고초를 다 70대하고 또 겪었으니까. 다르고 또 그다음에 그렇죠. 많은 고초를 겪은 그렇죠. 그 육신이라는 점 네. 때문에. 근데 처음에 급실망해서 무슨 얘기 했더니 낙낙장사. 그 다음에 이제 드시는 걸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시네. 그리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네. 판사직을 놓을까 말까가 아니라 판사직을 놓고 만난 거예요. 그게 아마 참- 그 2시간의 얘기가 네. 뭐였냐면 길 위의 김대중의 압축판이었어요. 네.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 네, 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강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관심 있었던 그 나라의 지도자시니까. 그런데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은 목숨을 건 일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 하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온 생을 다 걸고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시는데 저도 법관이라는 하나의 그 직업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듯이 이걸 버릴 수 있겠다. 네. 이분을 도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일종의 이제 전환점이 된 거죠. 추미애 인생에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운명이 사실은 그때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가 좀 특별한가 하면은 미국에 가 있을 때도 계속해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 생활을. 그럼 뭐 우리 보통 사람은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아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끊임없이 이야기해.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맞아요. 결국 김민희 교수도 좀 그런 편이야. 계속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얘기를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생활을. 나중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영어 인터뷰를 너무 네, 당당하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하셔서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회자가 얘기하는데 딱 막으려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는 본인이 얘기하신 걸 소신 있게 이렇게 네, 딱 네. 하시는 이야기가 거를 많은 보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인상적인 것은 자기가 국민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이런 나라를 네. 그런 걸 꼭 선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큰 그림을 늘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한국 정치가 바로 그 웅장하고 큰 그림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제일 참 아쉬워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장면 좀 볼까요? 함께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같이. 그리고 저건 보니까 네. 추 장관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꼭 저 잡담하는 친구들이 있어. 들켰어요? 그게 딱 찍힌 거야. 그게 아니라 이참 이 행진이 정말
기운이 나고 좋다. 그리고서 딱 근데 어떻게 저 장면을 딱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민망하게 시위. 이때 이날이 이렇게 기세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네, 네. 수 장관님 오셔서 연설할 때마다 이 촛불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엄청 뜨거워요. 그죠. 네. 맨 처음에 와서 얘기하실 때 정치인들이 왜 윤석열 탄핵을 이렇게 두려워할까? 정치 시킵시다. 끝장내야 됩니다. 딱 했더니 그냥 뒤집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시국 미사의 카톨릭에서 했던 추모 시국 미사, 추모 미사죠. 이게 저도 같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자, 이 장면이 바로 추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 두 개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아이고. 그리고 이 사진, 이 사진. 저게 이제 슬퍼하는 사람하고 울 줄 아는 걸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바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저 사진을 그런 게 보고, 가능한데 보통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 사진을 그렇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통곡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노무현 두 대통령 번 들어가신 있었죠. 것과 광주에서 그랬던 그것도 이어져서 정말 그 아픔, 그 유족들이 와서 막 매달리고 울고 그리고는 최장관님이 안개 써서 이렇게 됐어요라고까지 얘기도 막 하시고 그 얘기를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저 모습이 이호 작가가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슬픔, 비극을 껴안고 있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 지금 마주하고 있다. 저 때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저분이 네. 그 따님을 잃은 어머니신데 음. 유족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할 말도 없고. 네. 최근에 그 국회에 가서 입법을 촉구하면서 벌써 눈 눈시울이. 위에 눈 위에서 그 산보일배들을 하셨잖아요. 네. 오체투지로. 오체투지로. 네. 네. 나라가 이분들에게 제대로 할 일을 안 해서 이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구나. 곽교육감님께서 공감 말씀하셨는데 그 공감을 충분히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죠. 반성하고 오히려 무릎 꿇어야 될, 빌어야 될 분들이 그분들인데 거꾸로 돼 있는 이 세상이 참 과연 미래가 있는가 하는 그 생각에 제가 또 한 번 더 미안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모습이 저한테도 굉장히 깊이 남아요. 깊이 남고 많은 사람들에도 깊이 남고 제대로 된 정치는 저기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함께 울고 손을 잡고 아픔을 풀어내고. 제가 그 기류의 네. 김대중을 볼 때 대강은 대통령님의 일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 압축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봤어요. 그런데 거의 후반부에 가서 그 5.18 맞아요. 그 묘역에 가서 그 유족들 있는 데서 통곡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네,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영화 전체에 담담하게 지켜보다가 그 순간에는 그냥 저도 따라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통곡의 시대를 감격의 시대로 한이의 시대. 나갑시다. 예,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잘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선두에 나섰던 저 장면 참 놀라워요. 국회에 가서 이 다리를 딱 묶고 네. 딱 긴장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했던 모습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깃발에서 장하리로 돌아왔습니다. 추미애 깃발은 저하고 같이 대담해서 했던 책이고 장하리는 일종의 팩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소설화시킨 이야기죠.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어떤 못된 짓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새롭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저희들의 방송에서의 중심 화두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개혁까지는 인생을 탄핵이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해내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후퇴한다. 그래서 저 장하리 저 책에 장하리 떴다 정치 검찰 박살낸다. 그 이 북콘서트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추미애가 있어서 이 나라 정치는 개혁이 될 것이다. 정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치개혁 당장 하리 제가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정치검찰 쿠데타, 독재 그리고 추미애 길 이 얘기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전에 우선 책 소개 잠깐 좀 네. 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비춰주실까요? 책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네. 김민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하리가 책에 있는 그 주인공 이름을 여기 제목으로 꺼냈지만 당장하리 또는 민주주의 등장하리 또 검찰 독재 정부 긴장하리 여러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목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제목이고요. 추미애 깃발은 제가 그 윤석열 검찰 정부 탄생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이 속에서 치미는 울화 또 앞날의 그 어두캄캄한 그런 예견 네. 이런 걸 보면서 어느 누구도 막아내지 못할 텐데 그리고 실체를 잘 모를 텐데 여전히 추운 갈등이라는 언론이 던져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을 텐데 이런 우려 속에 있을 때 김민우 교수님과 대담을 하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꺼내면서 비로소 이제 처음 제가 그 세상 밖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김 교수님께서 그러면 추미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여러 질문 속에 저의 정치 출발 계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과거 인연 만남,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비전까지 담은 그런 그 책 속에서 그렇죠. 이제 일정 부분을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했다면 이 장하리 책은 서울의 봄 이전에 이미 제가 지난 1년 6개월 검찰 정부의 그 터널 속에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국민들이 언론이 제대로 전달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진영 간에 시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는 눈이 없어요. 또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진실 알려주신 도구. 네. 그래서 이 제목에 진실과 자유를 위한 외침, 자유와 진실을 위한 외침. 인 것처럼 이 진실의 힘이 결국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진실의 힘을 복원해야지만 진실을 복원해야지만 그걸 딛고 우리가 앞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방향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설이라는 형식을 차용해서 진실을 꼭 말해야 되겠다. 침묵은 비겁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저의 어떤 사적 감정이입 또는 어떤 사적 견해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서울의 봄은 지나간 것이니까 오히려 좀 떨어져서 볼 수가 있고 또 적절하게 분노도 표출할 수 있지만 후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 고통스럽고 끔찍하기 때문에 현실이죠. 네,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 보시면 박스 상자예요. 네, 누구는 학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진실을 볼 수가 없죠. 그냥 블라인드가 되는 것이죠. 밖에 나와 보면 저렇게 노란색은 비전을 얘기하고요. 네, 그 주황색은 어떤 활력 같은 걸 얘기하겠고요. 파란 하늘도 보일 것이고요. 바다 같은 푸르름도 보일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상자를 뜯고 나온다. 네네 좋네요. 이 네. 책을 꼭 좀 보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정말 이거 책 광고 흥미진진해요. 아닙니다. 아니 책 광고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책 광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했어요. 네, 우리 이거 꼭 읽어야 여기서 계속 했어요 이 책.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 1세 다 나갔고 2세 그래요? 찍는다고 그러죠? 네, 축하합니다. 지금 아마 4쇄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이야. 네. 저도 읽으면서 이게 네. 굉장히 흥미진진해. 저도 알고 있는 네,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읽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추미애 깃발에서는 자꾸 대담을 하시면서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정세도 있고 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무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빚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 얘기를 꺼내는 것은 현명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딱 균형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는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터트려 놔야 되는 거죠. 네.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고 적나라한 책이에요.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소설의 형식은 이 책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 누가 배신했는지 또 어떤 야만적인 이 수법을 써서 국민들을 기만했는지 이건 다 사실은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자들에 대한 죄가 기록돼 있는 고발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고발장이다. 그래서 이 책은 두고두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방송하기 전에 우리 박주동 촛불행동 고문이 막 열을 냈어. 다시 한번 열을 내시기를. 무엇 때문에 열을 냈는지. 정말 화나더라고. 물론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무도한 자를 그리고 뭐 쌍소리도 막 함부로 하는 공직자가 그렇게 이런 자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도록 왜 그대로 방치했으며 많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계속 사라지질 않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시작의 그 시작된 발단은 2019년 9월 검찰 구태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막겠다고 시작을 하다가 간덩이가 커져서 구태타 단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권력을 쟁취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봤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그걸 막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나중에는 뭐 속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이거는 사실 불쾌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게 무슨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걸 보고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잘 모를 수 있어요. 법과 제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구태타는 그냥 탱크가 들어오니까 금방 아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니까는 일반인들이 알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그걸 온몸으로 막아낸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추미애 깃발을 쓸 때는 온몸이 떨려서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셨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종의 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셨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그런 고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격의 선포문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잠깐 네. 이 지난 시기에 만평들 몇 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박주동 고문이 그린 만평인데 여기 다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들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 경기신문에서 그런 건데. 예. 자 자, 수사권 갖고 장난하면 그게 조폭이지. 뭐 이런 말을 빗대서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또 재밌어 보면은 노는 줄 알았더니 공부했네. 근데 이번에 저게 킬러 문학으로 안 나왔나 모르겠네. 저거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말이지. 검찰이라고 쓰는 저렇게 사람들. 쓰고 저렇게 읽어. 그렇지. 쓰고 조폭이라 참. 읽는다.
그리고 이거가 좀 유명한 거였죠. 이건 뭐 불후의 명작이죠. 네. 다음에 꼬맨 거 하고. 네, 이걸로 내 당신 부하가 아니야. 뭐 소원대로가 좀 재밌어. 소원대로. 이게 그 외청으로 있지만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지휘를 받으면은 당연히 지휘 대상이니까 부하인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근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외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법부하고 대등한 검찰부예요. 그래서 법원 옆에 똑같은 크기로 건물도 있잖아요. 사실은. 더 높게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뭐 한 80명이 차관급이다 그러면 얘네들도 검사장을 50명도 넘게 차관급으로 하고 실국장들이 행정부의 국장회의에 안 가요. 왜냐하면 나는 차관급이야. 그래서 밑에 부를 보낸다고. 이런 이상한 부처예요. 그래서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가셔서 처음으로 이제 소원대로 해서 목을 쳐준 거야.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답게 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징계권까지 청구하고.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붙긴 붙었는데 그러면서는 그 다음에는 압수해 그랬더니 뭐 나는 부하 아니야 그러고 말도 안 듣고 참 말 안 들었죠. 윤석열이가 어떤 자인가 이 얘기를 좀.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검찰 개혁의 한계선을 밀어붙여서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한 사람이 징계 대상은 잔류하고 징계한 사람이 말하자면 잘린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징계 조건을 가지고 징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징계 사유를 적발을 하고 징계 조치를 한 사람은 도리어 물러나게 지금 하는. 그 교수님 말씀을 네, 지금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네, 그렇죠. 그 논리예요. 장관은 징계 청구를 했으면 후임 장관, 다른 장관이 와야 된다. 길 지정도 할 수 없고 길 변경도 할 수 없고 이런 거 다 위법이다. 그러면 새 장관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검찰총장 잘못해도 징계 청구하면 그 장관은 물러나야 돼라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 말은 그게 적법 절차라고. 그러니까는 이야. 그래서 저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네.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온몸에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고꾸라졌지만 그러나 그건 고꾸라진 것이 아니라 장아리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접대 저 심정을 가지고 외웠던 시가 있죠? 네. 기억하세요? 혹시? 네, 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정호성 시인님의 네. 산산조각 시를 그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날이 네. 언젠가 하면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제거하신 날이에요. 서명을 하시고 바로 돌아서서 당의 요구로 법무부 장관이 결단하라. 선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니 저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더니 당신도 당 대표를 했으니 선거 앞둔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재차 이제 저에게 힘 실어주는 것보다 제가 물러나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인사권자가 저를 이미 해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거듭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거꾸로 대통령을 설득을 아무리 한들 이미 그것은 끝난 일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표 내라라고 한 것이 순간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확 들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픈 눈빛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안타깝고 슬픈 눈빛으로 대통령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다인데 그런 수고들은 뭐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다든지 이런 개혁 완성에 있어서 약간 입구에 관한 약간 맛보기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이 네. 도루묵이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고. 도루묵이 될 수 있어서 네. 그 자체가 제가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이렇게 대받아칠 수도 없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일어서서 뿌리치고 나왔어요. 전날 이제 제가 스스로 사표 낸다라는 걸 소통관 청와대 소통관에 가서 제 입으로 직접 얘기하라는데 제가
슬픔이나 이런 조절이 잘 안 돼. 아까도 뭐 저한테 네, 막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울보처럼 돼버리듯이 음. 그 순간에 그냥 대통령님 앞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음. 받아들이는 자세였지만 소통관에 가서 제 입으로 마음에 없는 소리, 양심에 반하는 소리 한다 그러면 연기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뿌리치고 이제 바로 나오면서 저렇게 그 정호성 시인의 그 산산조각, 그러니까 부처님을 하나 흙으로 빚은 부처님을 가지고 이제 소중하게 보관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시인께서 정호성 시인께서 그 산산조각 났어도 역시 부처가 어디 갔겠느냐. 그것 또한 부처이니라. 그래서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아무리 저를 내쫓고 오해로 가두고 구박을 하고 발로 차고 하더라도 제가 촛불 국민께 약속드린 저의 결심, 검찰개혁 반드시 하리라라는 저의 그 DNA는 없애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박살을 내더라도. 그래서 그 산산조각을 인용해서 제 마음의 심경, 아마 그날 다들 징계 의결이 대통령이 서명해서 윤석열 해임 이런 결론을 기대했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예. 다들 밤샜을 것 같아서 밤샜죠. 거꾸로 네. 제가 이제 해임 당하고 나오는 길이니까 그분들한테 위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위로의 마음으로 저 어디 안 갑니다. 그 DNA를 꼭 간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마지막 서약을 시로 표현했는데 화백님께서 그걸 너무 잘 딱 그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였어요. 이 대목에서 박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분들에게 다. 저렇게 제가 팔다리 다 잘렸지만 저 그 얼굴 한번 보세요. 고개 빳빳이 이렇게 힘주고 나 어디 안 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야. 그런 게 보이잖아요. 시민들이 꽃도 갖다가 네, 네. 놓고 뭐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했고 네. 그래서 참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네. 윤석열 정권의 정치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됐고 그다음에 기록까지 남겼고 네. 다시 이제 장하리로 돌아오셨으니까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네. 가는 겁니다. 네. 예. 참 저때 저걸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우리 박하면한테 야 저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했는데, 위로가 됐어요. 예. 저렇게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독심술 같은. 저 장면이 딱 떠올라. 바로 떠올라요. 저렇게 영감으로 그리는 거예요. 저 또 조각이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 만신창이가 됐지만 네. 처참하게 저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저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보면 인왕산에다가 청와대 뒤에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 숨어 있어요. 전부. 네, 그 맞습니다. 의미들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네. 우리 역사가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저 모습을 봐야 써야 되는 거였던 걸. 저걸 보고 저게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적, 역사적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겪을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도리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바뀌었다로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패소와 결심대로 징계 취소 1심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재판쇼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우리 자료화면 내리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내리죠. 사실은 이게 보면은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성립에서 저 사건이 돌아보면 핵심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네. 네. 저기서 만약에 봉쇄가 딱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형태의 정치는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정말 봉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실제로는 징계 2개월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해임에도 무방한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걸 보면은 너무나 웃기는 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해야 재판이 되는 건데 이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대통령이 된 사람과 법무부장이 된 사람이 이해가 일치를 해. 그러면 이때는 재판을 미뤄봐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 셋이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그 일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걸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해 충돌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동훈과 윤석열의 그렇죠. 범죄를 감춰야 되는 사적 이익이 그렇죠. 이 공무원의 공무 담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의 공익과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해 네. 충돌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징계 사유 이제 많이들 이제 지나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왜 징계를 하게 했는지 그 사유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얘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 윤석열은 이렇더라. 결국 이제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라간 윤석열의 정체는 이렇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징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조금 우리 시청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재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김민훈 교수님 때문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아실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언론이 안 알려주기 안 때문에 알려주고 있죠. 이제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의 그 징계는 애초에 그 무엇에서 시작됐느냐 하면 정치 검찰로서 이미 어떤 대권 야욕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네,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저 언론사 사주를 만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언론사 사주들은 사실은 다 그 법적인 그 재판 또는 수사 대상 사건들이 있었어요.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또는 그 자기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떤 그 관련 어떤 보도 내용 또는 뭐 사업 내용들과 네. 그 고소 고발로 엮여서 윤석열 검찰 그 중앙지검장하고 어떤 그 잘 봐달라 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의혹을 받으니까 한동훈 본인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핸드폰 비번을 감추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의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관이 감찰하라 한 것도 회피하기 위해서 감찰 방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더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네. 검찰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론 공작을 하는 그런 네.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파악해서 이게 채널A 무슨 짓이야? 이렇게 된 검언유착은 거죠.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VIK 이철 대표의 그 VIK의 신라젠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부당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의혹을 불어라 그래서 그걸 라는 이제 얼굴매려고 걸로 했던 거죠. 이철 그 대표 측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보자로부터 그 제보의 배후에 그렇게 협박하는 어떤 검사가 실제 있어야 되는데 누구냐 했더니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직접 그런 내용으로 녹음한 것도 들었다라고 제보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보도를 그 MBC가 보도를 해서 그 보도를 시발로 해서 제가 조사하라고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조사하려고 했더니 한동수 감찰부장은 독립적으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데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감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중앙지검 수사도 방해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수사 개입이죠. 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행위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비위가 있었어요. 그 비위 내용에는 본부장 비리라고 흔히들 알고 있어요. 그 본인 비리는 그 세무서 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한 6차례 이상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필요하다라고 그 영장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6차례나 영장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제 기각을 해버려서 검찰이 제대로 막대한 수사도 거죠. 네. 안 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부 문제가 범죄를 있는 덮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네. 역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또 장모의 여러 사건이 있어요. 한두 네. 사건이 아니에요. 그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주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은 사건을 매장하는 수법이에요. 공소시효가 지나가도록. 네. 그 매장하는 방법. 네,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그 표현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죠?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의정부 지검의 인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인권부는 이 조사 기능만 있지 수사 그렇죠. 기능이 네,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슨 독직을 했다든지 인권 침해를 했다든지 그런 걸 조사하는 데지 어떤 그 사건 수사기관으로서 자체를 할 수 수사하는 있는 건 데가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사건을 네. 증발시키고 휘발시키고 날려버리고 뭐 그리고 수사가 안 시간만- 되면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거죠. 시간 지나는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네, 네. 못된 네. 놈들. 그래서 그래- 매장이다. 네, 그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겁이 나서 검사들이 수사를 못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수사 지휘를 제가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자 여기서 하나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게. 이제 수사지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국민들이. 네, 네, 네. 이게 무슨 게임인지 잘 몰라요 네, 사실은. 네. 수사지휘는 언제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수사지휘라는 게 특별한 거야? 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수사 지휘라는 건 개념을 조금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수사 같아요. 지휘라는 건 법무부 장관이 검사가 아니잖아요. 마치 검사처럼 이렇게 수사하세요, 저렇게 수사하세요, 수사 방법을 코칭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때 수사하세요. 부당한 이유로 법을 안 지키고 직권남용을 하거나 직무유기를 한다는 정황이 발견될 때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사건 제대로 수사되게 하세요라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건처럼 검찰총장 때문에 일선에서 겁이 나서 수사를 못하고 있으면 검찰총장 보고 본인 사건이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수사에서 손 떼세요. 이런 정도를 지휘하는 거니까 이른바 수사 지휘라기보다는 네. 그냥 지휘권 발동, 수사에 관련한 지휘권 발동 또는 네. 감독권 발동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잘 알아들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도 이제 지휘권 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감찰을 먼저 해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갑자기 판사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그렇죠. 감찰로 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징계 청구 1번 사유로 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그다음에 채널의 감찰방해, 수사방해 등등 해가지고 이제 무려 6개 사유를 넣어서 징계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위에서 몇 개는 절반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이유 없다라고 각하를 했고, 한 절반 정도는 수용을 해가지고 정직 2개월 판단을 내렸는데 대통령께서 12월 16일 날 그걸 재가를 하셨어요. 다 보시고 네, 네. 인정을 하신 거죠. 당신이 수용을 하신 거죠. 네.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본안전 소송으로 가처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직무 복귀를 하고 지금 복귀했죠. 네. 네. 본안전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안 소송이 이 징계가 부당하다 취소해 달라 하는 소송이 이제 제가 장관 물러난 그해 가을 2021년 10월에 본안 소송이 내려졌는데 그 본안 판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실체를 판단했는데 역시 그 재판에서도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항소심 판결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네네. 제가 징계의 절차에서 위법하다라는 주장도 하고 내용상의 그 위법도 주장하고 두 가지 다 주장했는데 1심 판사는 절차상 위법은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내용상 실체를 들여다보니 실체는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징계는
100번 해도 옳았고 그런 음. 얘기예요. 더군다나 정직 2개월은 너무 싸다. 한 그게 정확한 비위에 판단이지. 비해서 그쵸?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값이 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의 적법성도 어겼고 그 다음에 직무의 공정성도 어겼다. 그 비위가 굉장히 중대한데 주로 뭐였냐 판사 사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측근이 관련됐다고 감찰 방해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수사 네. 방해한 건 중대 비위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 인정 안 되더라도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당신은 검사 하라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사실은.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면직 이상 비위를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판단을 해줬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 절차가 어디에서 위법하냐 하면은 왜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나 개입 안 했어요. 그렇죠. 개입했죠. 네. 심의를 안 했어요. 심의하지 말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징계위원회 기일 제정하고 기일 변경하고 이것이 위법하다는 거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울을 딱 달아보면 봐주려니까 뭐 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얘기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네. 딱 따져보면 징계의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고 네. 그다음에 판사 사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인터넷에 이것저것 긁었다고 하지만 네. 동기와 목적 자체가 위법한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을 저울에 달아보면은 가능히 예를 들어 절차에 문제가 있다. 뭐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네. 죄가 너무나 무겁다고 한다면 이건 저울추는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걸어서 내용을 매장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구하기가 돼버렸어요. 네.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번에 만약에 이 법무부 이 사법부 2심이 1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갖는 정치 파장이. 아마 촛불 행동에 국민들이 한 100만 쏟아져 나왔겠죠. 왜냐하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네. 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뽑았을 거예요. 후회하는 그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네.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네. 기억도 다시 이제 생생하게 돌아오지만 이게 저런 재판도요 보면은 그냥 재판 얘기만 하지 실제로 징계 사유가 뭐였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기억이 매장돼 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왜 하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해야 된다. 네.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아는데 안 하면요 그냥 껍데기만 남고 뭐 징계 재판이 있었다는데 패소했대 끝. 그래서 이 내용의 충격성이 사라져요. 이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검찰이 검찰 쿠데타가 무서운 것이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있든 없든 기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시간, 돈, 네. 모든 노력을 네. 기울여야 되고 때로는 일생을 걸어야 되고 그렇죠. 피폐해지고 또 가정이 파탄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내 문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니까 어떤 진실과 뭐가 정인지 알아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똥이 나한테 안 찌게 하려고.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판사 사찰이 왜 끔찍한가 하면은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사들도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 중요한 얘기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찰과 함께 무기가 있어. 네. 네. 그러니까 판사들도 어지간하면 실체를 안 들여다보고 적당히 핑계대서 법논리, 법기술 대가지고 절차 문제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위축됐다는 걸 이 재판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수사 기소권뿐만 아니라 재판권까지도 장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사법부를 거머쥐는. 네. 우리는 단순히 인사권만 그냥 인사권 다 가지고 가버렸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서 이 공직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겁나는 얘기죠.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재판권까지도 인사권을 통해서 다 가지고 가버린 거니까 거기서 자유스러운 판사들이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 외에는 기다리기 어려운 거죠. 역시 이 시대의 네. 가장 네. 큰 개혁 과제는 네.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외에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도 아셨죠?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이제 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네. 대단히 음. 교활하다라고 생각해요. 위험하다. 음.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나치 그 히틀러가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네.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힌덴브루크라는 네. 대통령이 뽑아준 거, 발탁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자기 노력이 아니고 아까 기리위의 김대중처럼 네. 어떤 고난 속에서 국민을 의지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법기술이나 권력의 기술을 부려서 사술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이 권력 야욕이 야심이 큽니다. 장기화하는 또 권력을 독점하고 독식하려는 그런 야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발탁한 히틀러, 옐친이 발탁한 푸틴처럼 장기 독재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저는 그 기질이 끼가 이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개인도 있지만은 네. 검찰 내에서는 편집국장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론 공작의 명수이고 그걸 이제 콘 정치 기획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기획을 공작적으로 할 거는 내다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준동을 비롯한 이 세력들이 전부 다 받쳐주면서 하기 때문에 나이나 또 경험이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얕봐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정치 실체로 보고 그 타격하는 그런 아주 이 치밀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동훈의 등장이 한국 정치권에서 윤석열 이후에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윤석열이 윤석열로 돼 있었던 것도 그 밑에 한동훈이 또 받쳐준 그런 구조가 쭉 지탱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전면에.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의 기획도 한동훈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런 큰 판을 쥐었다 흔들었다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로 나서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특검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면서 뚫고 나가자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저 김건희 특검이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이런 정세를 쭉 보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걱정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저렇게 어디가 전서인지 모르고 헤매고 내부 총재를 하고 그리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신세가 되는 걸 지난번에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올리신 글을 또 김민석 의원이 또 엄호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곤란해질 것이다라는 게 내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 페이북 글을 좀 네, 좀 볼까요?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쓰신 거? 네. 민주당 네. 방향 감각 상실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허구 날조입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흔들지는 마십시오. 애초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이 지방 언론을 이용해 그를 대장동 사법 리스크에 던져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받은 정치검찰이 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매었고 드디어 검찰 정권의 하수인 한동훈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회 체포영장 소동을 벌린 것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말도 안 되는 절차 문제를 걸어 패소하도록 사법시효로 잘 마무리했다고 여기는 한동훈이 이제 권력 심장부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낼 구원투수로 다시 기용됐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태산 명동 서일필일 뿐입니다. 그러나 권력 심장부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역대급 터네이도인 것입니다. 몰카가 슬쩍 한번 지나갔을 뿐인데도 상상도 못해본 부패가 감지됐습니다. 주가 조작 실태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태산을 흔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저들의 진짜 사법 리스크에 총력 집중하십시오.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김민석 의원도 이런 문제 앞에서 원칙 네, 네. 정면 돌파. 네, 네. 그래서 그 추미애 장관님의 뜻 동의하고 지지하고 공유한다. 네. 이렇게 네. 결국 이제 이 상태는 직진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네. 이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정면 돌파론을 계속 얘기를 하셨죠. 근데 지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 좀 나누면서 우리 얘기를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판이다? 민주당은 지금 어떤 위기에 있을까? 오징어 게임에 그 줄다리기 장면 있잖아요. 네. 제일 그 힘없는 할아버지가 네. 나 맨 앞에 갈게. 그래요. 그래서 제일 힘이 없는데 왜 맨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상대방 쪽이 더 건장하고 우람해 보이고 이쪽은 체력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그 모든 걸 걸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걸 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당겨서 전부 누워요. 막 들어 누워요. 네. 그것처럼 이제 지금 참고 참았던 그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이 실태를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경제가 폭락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은 국민 60% 7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모든 이제 그 악들이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 치더라도 아주 마지막까지 종착역까지 왔어요. 그 김건희의 여러 비위, 주가 조작 이것이 여태까지 그거 감추기 위해서 사실은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도 움직였고 또 그게 드러날까봐 그 한동훈도 그렇죠. 네. 네, 실드를 치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감추고 고발 사주도 기획을 한 것이고 뿌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이 특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걸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싶으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한동훈을 조기에 등판을 시킨 거예요. 조기 등판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 진영으로서는 오히려 잘 됐다. 네. 아까 오연수 할아버지처럼 맨 앞에 서가지고 막 당기면서 힘만 결집시키면 되는 거예요. 분산시키면 안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결전의 시간이 우리 목전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제목이 뭐예요? 자리 떴다. 진격의 진격의 진격이라 촛불 삼총사. 진격. 진격이죠. 지금 진격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몰라서 속았고 또 둔감했고 또 분노가 덜했다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진격하면 되는 겁니다. 때가 이제 온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적폐가 집중되어 네. 있는 네, 네. 정치 세력인데 네. 이들 타격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네. 다 시기다. 집중됐어요. 적폐도 집중이 됐고 음. 온갖 군부 쿠데타, 온갖 쿠데타를 다 겪었는데 가장 지독하고 가장 악랄한 쿠데타를 우리가 겪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악의 에너지가 다 결집이 돼 있어요. 선의 에너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결집하면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또 이쪽에서 내놓은 답이 한동훈 그걸 보고 네. 굉장히 답이 초라하구나. 네. 이제 기댈 건 이 정도밖에 네, 수준이 네. 안 되는 거구나. 네. 끝물이구나. 그래서 이 끝물을 딱 정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바스러지겠구나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게 돼요. 아 그런데요. 네. 너무 그러니까 비전만 주시면 안 되고 아까처럼 한동훈이 끝물이지만 아까 그런 힌덴부르크의 그럼요. 실패한 선택, 옐친의 실패한 선택처럼 완전히 거꾸로 갈 수 있는 그 위기에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네. 기획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는데 네. 그러나 역사적인 큰 걸로 보면 이들이 내는 답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참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네.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기본적으로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발판이고 아까 교활하다고 하셨는데 잔꾀를 쓰는 인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담론의 무게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공학적인 기획으로서는 일정하게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결을 해서 이런 힘을 가지고 마지막 타격을 하면 저들은 이겨낼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를.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분 얘기죠. 아니, 뭐 100% 동의가 되죠.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사실 후한무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 탈탈 털었는데 문재인 정권 아래서 탈탈 털었는데 아니 저 나온 게 없다. 실제로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탈탈 털었다고 국민 앞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뿐만 아니죠. 사실은 정치 개입도 일삼았잖아요. 입만 열면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했는데 아마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했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탄핵 100번쯤 해도 될 사람이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중립 의무는 국무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일 고도로 요구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적인 성격상. 그런데 그것을 보란듯이 뒤집고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불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불기소 이거는 그냥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한동훈이 같은 자를 탄핵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말이에요. 그 이미 법무장관, 했었어야 되는 그냥 거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탄핵했었어야 될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은근히 뭐 젊고 뭐 좋죠. 뭐 젊기도 하고 뭐 깐족거리는 거에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거야 진짜 잔꾀죠. 그리고 말 잘해서 되는 건 없는 말 잘하는 것만으로 말 잘하는 것도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닌데, 없는 거고요. 네.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조금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저건 도대체 뭐 하는 친구냐. 국민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조롱받은 느낌을 다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 지도자의 어떤 품격이나 또는 지도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도 한 번도 역사와 대화하면서 스스로를 지도자 반열에 올려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끄는 거는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 졸렬한 카드가 나온 것이다. 저는 이 얘기는 뭐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던 게 뭐 미래 권력의 한 축이고 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미래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미래 권력? 그래서 제가 기함을 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미래가 돼서도 안 되고 권력을 잡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 개념으로 삼아서 그럼요. 얘기를 해서 이분이 좀 정치 상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간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자, 이 만평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 정세와 한동훈 어떻게 보아요? 나는 제일 윤석열의 경우에 사실 저는 옛날에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우직한 줄 알았어요. 적어도 머리는 좀 뭐 어떻다더라도 머리는 어떻다더라도 좀 남자답고 우직한 면이 있고 해야 되는 거 팍 뚫고 나가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잘 모르고 했는데 제일 내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 검찰총장 그 후보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검찰 개혁은 다 힘들다고 그랬대. 그런데 이 윤석열은 자기는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는 지금 기만한 거죠. 완전히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속인 거야.
속았다고 뭐 하는 사람도 참 웃기지만은 그렇게 확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아주 교활해. 그 굉장히 배신자죠. 왜냐하면 자기를 임명한 사람을 향해서 5년짜리 대통령이 말이야 겁도 없어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해? 라고 정면으로 지금도 참. 지가 겁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네. 한동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얼굴 색도 안 변하고 하잖아. 이런 자들이 제일 분노스러워요. 분노스럽고 이거를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우선은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이런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렷하게 이야기를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이 또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더 화력을 강력하게 장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신문에 나도록 해야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아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볼까요? 최근에 이제 이 서울의범과 노량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조차도 하든지 많이 들어서 그걸 영화를 마치 본 것 같이 착각하기도 하는데 서울의범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민주화의 과정 구태타로 진압을 도려 당해버린 그런 것을 이제는 다시는 겪지 말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검찰 구태타를 사람도 저기서 봐요. 노량은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딱 맞죠? 그리고 이후에 기류의 김대중이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과거에 백경 선생님이 유명한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박구만 얘기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치가 길을 묻으면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길을 찾는다. 그게 정확한 인용이네요. 다시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길을 찾는다. 그래서 예술이 판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세 개가 네, 나왔어요. 대중예술이 역사를 판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시 눈뜨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저는 한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저 사진은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촛불행동에 오셔서 그래서 연설했던 가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기대하시라. 짜잔! 이야. 자, 이제 이 노량이라는 마지막 결전에서 우리 추미애 장군님이 역할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오 한마디. 이제 죽지 않는 노량이 되죠. 그럼요. 네. 참 여기 노량진에서 갑자기 노량진에서 우리 동네 와서 회 한번 먹고 힘내가지고. 노량하고 광진하고 합치니까 노량진이. 그러네. 자, 이 마지막 결전의 시대의 각오 네. 그리고 우리 두 분이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부정을 하면 음. 미래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장하리 책을 쓴 것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자라는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 또 그 언론의 역할 부재로 인한 일반 시민들께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또 그걸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누구를 비판한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의 힘을 저는 믿는 거죠. 진실이 역사를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노량 속에 우리는 현실의 역사에서는 실패했지만 그 이순신은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순신 정신을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또 믿고 역사에 당당한 이순신 정신처럼 우리 촛불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이다 보면 어느덧 역사는 밝게 활짝 우리 앞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힘내십시다. 이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덕담 한마디 이렇게 해주세요. 예.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 정무직을 맡는다는 거를 볼 때마다 꼭 물어요. 당신이 정무직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아니면 이거 못했다. 나는 시대 정신의 요구, 민심의 요구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해냈노라고 얘기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관료기구 위에 얹혀서 일정 소화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참 얘기 좋죠. 시대 정신, 민심의 요구.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예. 우리 추 장관께서는 기본적으로 법무장관 시절에 분명히 시대 정신, 검찰 개혁, 특히 쿠데타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신 분이에요. 있는 힘을 다 하신 분입니다. 아까 그런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부로 주어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수사 지휘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원칙이잖아요. 당신과 당신 장모, 당신 처 사건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내지는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한동훈 이런 고발 사주 사건이나 검언 유착 사건 이런 데서 수사 뭉개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징계까지 한 거는 정말 초강수뿐만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고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올바른 선택이었죠. 예, 올바른 선택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이고 야 이게 진짜 뭐가 될래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엉성한 그 징계위원회 뭐 그 사이에 항명 막 집단 항명들이 빗발쳤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사실 징계해야 될 놈들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무튼 정직 2개월 중징계 신청하셔갖고 그거 정직 2개월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적어도 믿을 수 있다. 자기 직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해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설령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 정신을 남기고자 했다는 말씀에 정말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린 바입니다. 앞으로 힘내십시오. 산산조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뭐보다 강한. 예. 아까 우리 봤잖아요. 노량. 지금 사실은 우리 가장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이렇게까지 어그러져 온 것은 제일 첫째 문제가 언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우리가 기대했던 언론사마저도 그래서 우리 촛불이 1년 반이 되도록 그 추위에 매주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사회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느냐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언론 상황에서 만약에 언론이 제대로만 지금보다 3분의 1만 제대로 정신을 차렸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 환경에서 그 우리 추 장관께서 그 기억을 하나하나 그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세세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써주셨는지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것이 지금 언론이 못하니까 추 장관이 지금 유일한 언론이에요. 이에서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정언을 해 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지만 이것이 옳고 맞다면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이 실체가 됩니다. 우리 촛불 시민은 계속 할 겁니다. 당연히 하고 추 장관도 도와주시고 또 계속 하시고 우리 같이 언론 대신에 민주당을 압박하고 또 저쪽을 압박하고 요구하고 해 나갑시다. 네. 촛불행동 회원도 되실 거예요. 그 보여주세요. 그 아까 맡겼던 임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촛불 행동 회원이 된 이게 그건데 기념인데 여기 내가 하나 그렸어요. 네. 그런데 내가 꼭 이걸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뭔지 알겠죠? 우리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내가 그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무조건 제가 좋다고 해야지 감동을 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 노래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까지 거의 완벽한 삼총사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요거 일단 네. 이렇게 드리고.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네. 잠깐만. 와. 예. 와. 고맙습니다. 진짜 좋네요. 좋네. 귀요미.
책 소개 늘 합니다만은 촛불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시고요. 소설을 바꾸라. 제가 번역한 하워드 진의 책 저책 굉장히 정말 좋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역사의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인데요.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촛불행동 회원 총투표를 위한 전 회원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만평에도 있지만은 100년 전에 동학농민군이 이번에는 꼭 그래서 촛불 토론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소골이 봄 촛불의 봄입니다. 우리 노래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예. 말 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언론이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 검찰이 한사코 외면했던 추악한 진실, 또 우리나라 학계가 외면하고 있는 복잡한 진실, 또 우리나라 종교가 외면하고 있는 초월적 진실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 대한 언론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특히 우리 같이 함께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아주 뿌듯하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 달에 한 3주 정도 시즌2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넷째 주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세 단장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우리 노래가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셋이서 잘 부르는 You Raise Me Up. 가만히 있어 봅시다. 가사를 까먹으면 안 되지. 벌써 가물가물해졌구나. 그럼 가사 잠깐만. When I'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가 그대의 든든한 어깨에 서 있겠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가. 이 이유는 누구이든지 좋죠. 이게 이제 찬송가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촛불 국민들 저기다 얹으세요.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 서로에게 어깨가 되어주는 그런 세상.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다가와서 용기를 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굉장히 그 가사가 좋아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 그거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When I'm down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When I'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till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